내 이름은 3번 바뀌었다. 첫 번째는 북한에서 태어날 때, 두 번째는 중국 브로커가 붙여준 가짜 이름,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되찾은 진짜 이름.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나는 대답한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돌아온 거라고. 이건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한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지옥을 3번 건너온 기록이다. 내가 6살 되던 겨울. 그날도 아버지는 내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왕이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야기,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 순간 문이 박살났다. 꽝. 검은 외투를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김철수. 반동 사상 유포 혐의. 체포한다.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았다. 그때 아버지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난다. 아버지는 내 귀에 속삭였다. 현아야, 넌 절대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여기선 생각하는 것도 죄다. 그 말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아버지가 끌려간 그날 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학교에 보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서 절대 아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끌려간 후 학교에서 선생님은 나를 교단 앞에 세웠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말했다. 김연아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반동분자라고. 우리 공화국을 배신한 쓰레기라고. 교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친했던 친구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옥수수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반장 성진이가 다가왔다. 야, 반동분자 딸이라고 불렀다. 너 같은 애가 우리랑 같은 밥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 그 말에 다른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도 못했다.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하려다 멈췄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거리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였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14살이었던 언니 수지는 하루는 나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언니는 중국에 갈 거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중국은 잡히면 총살당하는 곳이 아니냐고. 언니는 쓸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중국 가서 돈 벌어오면 엄마랑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나는 언니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언니 눈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니의 눈엔 이미 죽음이 서려 있었다. 그로부터 3주 후 보위부가 우리 집 문을 다시 두드렸다. 보위부원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김수진 불법 월경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재 온성 교화소에 수감됐다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발 제 딸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보위부원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교화소에서 15년이라고. 다시 탈출하면 총살이라고. 그날 나는 배웠다. 이 나라에서 배고픔은 죄이고 살고 싶다는 마음도 죄라는 것을. 16살이 되자 나도 결심했다. 이대로 살 바엔 차라리 죽겠다고. 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도 중국에 가겠다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말렸다. 언니 꼴을 받지 않느냐고. 너까지 잃으면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어차피 여기서 천천히 죽고 있다고. 내가 살아남으면 엄마도 데리고 나오겠다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거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2주 후, 나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를 확보했다. 비용은 중국에서 3개월 일해서 갚기로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일이 뭔지. 새벽 3시, 나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 집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려다 고개를 돌렸다. 뒤돌아보면 못 간다.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만강까지는 15km. 밤새 산길을 걸어 새벽 5시쯤 강가에 도착했다. 브로커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보이는 강 건너가 중국이라고. 근데 국경경비대가 순찰을 돈다고. 들키면 총 맞아 죽는다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브로커가 신호를 줬다. 지금이다. 뛰어. 나는 숨을 참고 강으로 뛰어들었다. 겨울 두만강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발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경비병의 외침이 들렸다. 거기서 쏜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미끄러졌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챘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정신 차리라고. 죽고 싶냐고. 앞으로만 가라고. 뒤는 보지 말라고.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강을 건넌 순간 나는 중국 땅에 쓰러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천국이 아니었다. 브로커는 나를 어느 허름한 집에 데려갔다.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3개월 일하면 된다고. 밥은 준다고.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브로커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사장님이 정하는 거라고. 그날 밤 사장님이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브로커에게 돈 뭉치를 건넸다. 남자는 음흉하게 말했다. 어린 게 괜찮다고. 이거면 되겠다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팔렸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창문을 부수고 뛰쳐나와 밤새 산길을 달렸다. 발은 피투성이가 됐고 숨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3일 동안 숨어 지내다 어느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넌 탈북자구나. 여기 있다간 잡힌다고. 자기가 아는 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그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곳에서 끝났을 것이다. 목사님은 나를 지하방에 숨겨줬다. 거기엔 나 말고도 탈북자 4명이 더 있었다. 목사님은 따뜻하게 말했다. 여긴 안전하다고. 중국 공안도 못 들어온다고.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할 거라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유럽은 정말 갈 수 있느냐고. 목사님은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라고. 6개월. 나는 그 지하방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중 한 명, 30대 여자 미선 언니는 내게 말했다. 미선 언니는 북한에 딸을 두고 왔다고 했다. 8살짜리. 나는 물었다. 데려올 수 있냐고. 미선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된다고. 애 아빠가 당 간부라고. 자기가 탈북한 거 알면 애는 끝이라고. 그날 밤 미선 언니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드디어 유럽행 컨테이너가 준비됐다. 우리 5명은 냉동 컨테이너 뒤쪽 숨겨진 공간에 몸을 숨겼다. 브로커는 경고했다.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검문 걸리면 다 죽는다고. 어둠이 내렸다. 처음 3일은 괜찮았다. 하지만 4일째부터 공기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한 탈북자 남자가 헐떡이며 말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5일째 밤. 그 남자는 숨을 쉬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안고 그저 기도했다. 울 수도 없었다. 공기가 아까워서. 7일째.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독일 경찰이 독일어로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빛에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느꼈다. 두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다. 독일 난민센터. 담당 직원은 내게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이 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진짜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몰랐다. 직원은 말했다. 괜찮다고. 여긴 안전하다고. 내 이름을 숨길 필요 없다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직원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다고. 여기선 내가 사람이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평생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북한에선 반동분자의 딸, 중국에선 불법 체류자, 컨테이너 안에선 미립국자. 하지만 여기선 처음으로 사람이었다. 3년 후 나는 독일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인권활동가는 대답했다. 내 이야기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나눠줘야 한다고. 2019년 유럽의회. 나는 처음으로 단상에 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연아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2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증언이 끝난 후 한 유럽 의원이 다가와 말했다. 내 용기에 감사한다고. 자기들은 너무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 상처가 남았다. 어머니. 나는 탈북 후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연락하지 못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으려 했지만 브로커는 전화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내가 떠난 지 2년 후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내가 중국과 독일에서 고생하던 그 시간 홀로 북한에서 죽어갔다. 나는 효녀가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 어느 날 심리 상담사가 물었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했냐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못했다고. 어머니를 두고 온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떠나길 원했다고. 그게 어머니가 내게 준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읽을 사람 없는 편지. 엄마, 나 여기 잘 살아. 엄마가 말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고. 나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엄마, 사랑해. 지금 나는 37. 유럽에서 인권활동가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북한을 증오하냐고.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라고. 나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건 그들을 짓밟은 그 체제뿐이라고. 나는 2번 죽었다. 한 번은 두만강에서, 한 번은 컨테이너 안에서. 하지만 나는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한다. 나는 김연아입니다. 나는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로 아직 침묵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칩니다. 당신들의 목소리도 언젠가 들릴 겁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그 증거니까요.